2021학년도 동계방학 비교과 프로그램 책으로 본 세상 폭락의 역사 2부 세 번째 영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통칭 리만 브러더스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2028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 위기며 인류 역사상 한 손에 꼽을 만큼 큰 경제 위기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를 상징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가 60% 증발해버려서 1600포인트 근처에 있던 지수가 7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코스피 역시 2000포인트 근처에 있던 것이 1000포인트 근처까지 떨어져 버려서 50%가 증발해버리게 됩니다. 물론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주식시장은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일 뿐 사실은 격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쪽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됩니다. 리만 브라더스는 150년 된 역사적인 투자은행이고 당시 미국 4대 투자은행에 속한 초거대 글로벌 투자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주택 가격이 15%나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선후관계도 잘 모르겠고 무엇이 얼마나 왜 심각한지도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지 않습니까? 정상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기에 금융, 특히 채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비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를 비상적으로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위해 디테일하게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를 이해하시지는 못하시더라도 대략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채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모기지 저당증권, 이하 MBS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사실 동음이어야입니다. 하나는 본드로 비채자에 채권자를 쓰는 채권으로 채무 사실을 증명하고 돈과 이자를 갚을 것을 약속하는 채무 증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크레딧으로 채는 똑같이 비채자를 쓰지만 권이 권세자를 쓰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개의 경우 빌려준 돈과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지불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크레딧과 본드로 확연히 구분되는 단어라서 둘이 다른 말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없겠지만 한국말에서는 발음이 같아서 헷갈리거나 한데 공교롭게도 사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B가 A에게 돈을 빌려주면 B는 A에게 빚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게 채권, 이제 크레딧이죠. 그리고 이러한 채무관계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채무관계 한계 A가 B로부터 뭔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채무증서인 채권, 본드가 발생합니다. 즉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채권 크레딧이 발생할 때 채권 본드는 자연히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채권자인 B가 가진 채권이 본드는 남에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의아하실 텐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동창회에 갔습니다. 그때 지금은 연락하진 않지만 중학교 다닐 때 그럭저럭 친했던 친구가 자기 사정을 말하며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한 달 뒤에 이자 10%로 갚는다고 하고 말이죠. 인정상 빌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 후회하겠지만 말입니다. 당연히 한 달 뒤가 돼도 이 친구 돈을 갚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는 갚겠다고 하네요. 역시 2달 뒤에도 안 갚고 미루다가 그렇게 반년이나 지나갔습니다. 이쯤 되면 그 친구 신용도 없어져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안 드는 데다가 시간도 너무 많이 소모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설상가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77만 원에 당신이
친구에게 원금과 이자 110만 원을 받을 그 권리를 사겠소. 보통이라면 77만 원에 팔 겁니다. 여기서 원금과 이자의 합 110만 원이 77만 원에 팔리게 되는 건 친구의 신용 하락, 시간 소모,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30% 정도의 손실은 감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받을 확률도 적어지고 시간도 늘어날 텐데 11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게 바로 이제 개인 간에 있어서의 채권 본대 매매입니다. 모든 채권을 이제 이런 식으로 팔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몇 달 미뤄버립니다. 이때 여러분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이라는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임금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당장 아파트 대출을 갚아야 하는 만큼 내가 몇 달 뒤에 급여 받을 권리를 좀 할인해서 팔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판례에 따라 임금 채권의 매매는 소수 의견이만큼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모든 채권이 판매한다고 효력이 발생되지 않음은 아셔야 합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모든 채권, 크레딧의 채무증서가 이제 채권 본드로 매매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금융시장에서 개인 간에 발생하는 채권, 그러니까 사채를 거래는커녕 구경해볼 일도 잘 없을 겁니다. 물론 추심업체 같은 곳에서 일하시게 된다면 사채도 구경해보시거나 매입할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일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 간의 채권은 제각각이라 상품화가 어려운 데다 결정적으로 상품으로서의 신용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에서 거래하실 수 있는 채권은 사채와는 달리 신뢰할 만한 기관들에서 발행하는 것들이며 일체화적인 발행은 채권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혹은 증권사나 은행들을 중개하여 발행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나라의 빚인 국채,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의 빚인 회사채, 그리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여러 구조화 사채, 유동화 사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는 파생상품들입니다. 물론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사채만 거래할 기회가 없다는 거지. 은행과 개인 간에 발생하는 채권은 구조화 사채, 유동화 사채, 파생상품 등을 통해 원형 그대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거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똑같이 정부나 외국, 은행, 투자사 혹은 개인들이 구매하여 채권 발행 기간, 즉 채무자에게 돈을 공급하고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으며 채권이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당기 채권이면 일시에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자신이 산 채권은 다시 시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채권 매매 가격은 다음의 조건을 따릅니다. 먼저 만기 기간입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회비용을 가져가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싸집니다. 반대로 만기가 짧다면 비싸지겠죠. 둘째로는 현재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다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지만 금리가 낮아진다면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셋째로는 발행자의 신용입니다. 두 개의 채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둘이 같은 이자와 기간, 발행가라고 쳤을 때 당연히 부도날 확률이 낮은 채권, 즉 리스크가 낮은 채권은 수요도가 높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것이고 부도날 확률이 높은 채권, 즉 그런 채권 리스크가 높기에 채권의 수요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싸게 거래가 됩니다. 만약 둘 다 아무런 문제 없이 만기를 맞이했다면 부도 위험이 높은 쪽이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넷째로는 채권의 이자입니다. 당연히 이자가 높은 채권이 낮은 채권보다 비싸게 팔릴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외에 담보자산에 미치는 모기지 증권이라면 담보의 가치, 그 외에 기타 옵션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본질적으로는 리스크와 기기의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싼 걸 사면 만기 시간도 길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무사히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다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비싼 걸 사면 기간도 짧고 안전하지만 만기가 되어도 큰 이익을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 중에서 MBS, 즉 모기지 저당 증권이라고 불리우는 채권이 존재합니다. 모기지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저당권을 담보로 발부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저당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토지라든가 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저당의 대상을 집으로 한정하여 설명하겠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투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용으로 사려면 집값이 오르기 전에 가능한 빨리 사면 좋겠지만 집값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돈만으로 사기는 힘듭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집을 사려면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기 마련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다행히 은행에 빌린 돈을 더해 집을 살 수 있게 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채무자가 돈 안 갚고 버틸 수도 있고 잘못해서 돈을 못 갚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채무자가 대출받아서 사게 된 집을 담보로 잡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로부터 집을 빼앗을 수 있게 되고, 또 채무자가 투자용으로 집을 샀다면 담보로 잡힌 집은 자산 가치가 갈수록 더 오를 것이기에 은행 입장에서는 나쁜 거래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채무자에게 돈을 대출해주고 집을 담보로 받는 게 자산 측면 쪽에서는 나쁜 거래가 아닐지언정 결국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아예 파산해버리기 전까지는 이를 현금화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결국 추가적인 대출 희망자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동성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자신들이 가진 대출자에게 돈과 이자 그리고 불이행시 담보인 집을 처분한 돈을 받을 권리, 주택담보채권을 증권시장에다가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MBS, 모기지 저당 증권입니다. 모기지 채권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이니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대출의 대상, 그러니까 여기선 집을 담보로 한 개개의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들의 신용 등급에 따라 구분합니다. 제일 신용이 높은 사람은 프라임 등급, 그 다음은 알트 A 등급, 제일 신용이 낮은 사람은 서브 프라임으로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 프라임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걸 다시 연방주택기업감독청 산하의 주택담보대출 정부 후원기업, 그러니까 프레디맥이나 페니메에서 한국의 경우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러한 채권을 이제 사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개별 은행들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담보채권을 사들임으로써 개별 은행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이러한 행위의 본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연방주택기업감독청 산하 후원기업들에서는 사들인 주택담보채권들을 다시 채무자의 신용이나 담보자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위험도를 정하고, 이에 따라 AAA, BBB, 그보다 낮은 등급들은 투기 등급으로 구분하고 증권화하여 시장에다가 이제 팔게 됩니다. 이 증권들이 바로 MBS, 모기지 저당 증권입니다. MBS는 시장에서 그 자체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이것저것 모아서 뒷섞은 후 거래가 될 만한 크기로 토막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CDO, 부채담보부 증권입니다. CDO는 은행이나 연방
주택기업감독청 산하 후원기업들에서 발매하지는 않고 주로 리만 브라더스 같은 투자은행들에서 발매하게 됩니다. CDO를 만들 때는 우선 여러 신용도의 MBS를 사들여서 이제 모읍니다. 그리고 단일한 혹은 다양한 신용도의 MBS를 뒤섞어서 커다란 집합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쪼개고 나누어서 사람들이 사고 팔 만한 크기의 증권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제 CDO입니다. CDO는 단일한 신용도의 MBS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다양한 신용도의 MBS를 섞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AAA에서 AA 신용도를 집어넣죠.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등급 보면 프라임 등급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투기 등급인 BB 이하의 신용도를 지닌 MBS도 집어넣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등급을 보면 서브프라임 등급이 되겠네요. 이렇게 AA나 AA에서부터 BB 이하의 투기 등급의 MBS, 즉 프라임과 서브프라임 채권을 뒤섞은 CDO를 만들어서 이것을 프라임 등급의 채권 상품이라고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CDO를 만드는 공식적인 이유는 AA에서 A, 즉 프라임 등급 모기지 채권의 안정성과 투기 등급, 즉 서브프라임 등급 모기지 채권의 높은 수익성을 동시에 얻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CDO를 만드는 이유를 잘 팔리지 않는 서브프라임 등급의 모기지 채권을 프라임 등급의 모기지 채권과 섞어서 당장은 별 탈 없어 보이는 잡탕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팔리지 않는 서브프라임 등급의 모기지 채권을 파는 게 나쁜 일이냐면 그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야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신용의 프라임 등급 MBS와 저신용의 서브프라임 MBS를 뒤섞은 경우 저신용의 서브프라임 MBS가 부실이나 부도채권이 된다 해도 고신용의 프라임 등급 MBS가 채권으로서 기능을 계속하고 있을 때 CDO는 부실이나 부도채권이 되지 않기에 CDO는 수익 대비 분명 안전한 상품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CDO 채권이나 MBS를 다시 AIG 등의 보험회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는 대신 채권의 부도가 발생할 시에 손실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제 CDS, 신용부도 사업이라는 파생 상품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재밌는 건 일반적인 손실보상이 본인이 피해를 받을 시에 이를 상쇄하기 위한 보험 기능의 역할만을 하지만 이 CDS는 이제 CDS가 위험을 사업하는 채권의 파산 시, 즉 보상만 받을 권리며 이것만 시장에다가 이제 파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CDS의 용도는 CDS가 손실을 수합하는 MBS나 CDO 투자자들이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같이 구매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전설의 투자자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처럼 아예 CDO나 MBS가 망할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CDS만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모기지 채권 시장은 은행, 연방주택기업감독청 산하의 준공기업들, 투자은행, 보험사 등 미국 금융업 전반이 엮여져 있었기에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도미노 같은 연쇄적인 붕괴를 피할 수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채권이란 게 금융전공에서 한 학기 내지는 두 학기를 다루는 분야이니만큼 시간 관계상 이런 프로그램에서 깊이 있게 다루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관련 책이나 강좌를 찾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이제는 이러한 채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개에 앞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의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3, 4년 정도 전의 미국
얼핏 보기에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였으나 정체된 임금 성장, 점차 낮아지는 GDP 성장률, 저하되는 생산성, 악화되는 소득 불균형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스퍼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이 겪던 문제는 미중 무역 불균형이 큰 원인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달러의 가치 절하와 위안화 가치 절상이었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를 절하시킨 방법 중 하나는 시중 달러 유통량의 증가였습니다. 이를 통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위안화가 상승했으니 당연히 미국의 수입은 감소하고 미국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늘긴 했을 겁니다만 그와 동시에 금리 인하, 달러 가치 절하를 통해 시중 달러 유통량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미국 기업의 투자 증대, 취업 증가, 임금 상승, 미중 무역 불균형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자산 및 실물 가격의 상승, 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자산 시장에 풍부한 통화가 공급되게 되어서 이 시기 주가가 폭등하게 되고요. 기름값이 어마무시하게 오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와 친환경 콤보로 WTI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달러에서 85달러까지 지속되게 되어서 2021년 한국 파생 상품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상품이 WTI 원유 레버리지 ETN이었습니다. 제가 이걸로 돈 좀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배럴당 20달러도 안 되던 게 120달러를 넘어버리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안 쓰고도 500%의 수익률이죠. 이때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물론 전 이때 아주 어렵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자로서의 입장이고 산업계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수 원자재이자 소비재인 원유가 이 정도로 오르니 정말 피를 토할 만큼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이 시기 지수상으로 미국 부동산 가격은 1.5배에서 2배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비교하면 좀 시시할 수는 있는데 당시 미국에서는 정말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었고 투자 상품으로서 부동산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줬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택 시장의 유동성 증가를 위해 연방주택기업감독청 사원화 후원기관들인 프레디뱅크와 페니메이에서는 채무자들의 원금 상환과 이자, 파산 시 주택담보청산의 권리를 증권화하여 모기저당증권 MBS를 발부합니다. 이걸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하지만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같은 투자은행들에서 이걸 다시 인수해서 안 팔리는 저신용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저당증권과 고신용의 프라임 모기지 저당증권을 뒤섞어서 CDO를 발부하고 혹은 CDO나 MBS가 파산할까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도 CDO나 MBS를 팔기 위해서 혹은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 같이 CDO나 MBS의 파산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AIG 같은 보험사들에서 다시 보증까지 해줘서 CDS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금리 인하와 달러 전환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모기저당증권과 그를 주자산으로 한 화생상품의 가격이 다 상승하게 됩니다. 먼저 기초자산인 모기저당증권의 경우 담보가치가 상승하게 되니만큼 저신용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담보 가격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니만큼 모기저당증권 전체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MBS를 기초자산으로 한 CDO 역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멈추는 게 아니죠. 한 번 상승하면 한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니 그런 미래의 가격 상승을 우리는 채권 구매자들에 의해 모기저당 증권과 그 파생 상품이 시중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다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모기지 시장에 과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곧 인플레이션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이 상황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벤 버냉키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었죠? 계속 보셨던 시험대 의장인 앨런 그리스퍼는 2006년부로 퇴임했고 그 후임으로 지명된 게 14대 의장인 벤 버냉키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를 보시면서 계속 보실 사람인데 어쨌든 세계를 구한 영웅이라고까지 불리는 인물입니다. 어쨌든 버냉키는 취임 후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사실 금리 인상은 부작용도 심한 정책이니 버냉키는 어느 정도는 당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시중은행들이 비상 상황, 즉 환매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자본 보유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주택버블이 꺼진다 할지라도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해서 금리를 인상시키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맞는 생각일 것입니다. 주택가격과 맞물린 거대 모기지 저당 증권과 그세 파생상품 시장, 이 금융권의 투자회사나 보험사들이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이 금융권이 시중은행에 미칠 파급을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죠. 어쨌든 버냉키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 원자재 가격과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를 촉발시키긴 했지만 적어도 이것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의 부분으로 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자체로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고 당시 연준으로서는 할 만한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의해 기존에 대출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포기하거나 이자 지급을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실거주의 목적도 있겠지만 투자의 목적도 큰 자산이죠. 그렇다면 보유 부동산 거래의 매매 차익이 은행에 대출한 돈의 원금과 이자의 합보보다 크지 않다면 굳이 집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물론 프라임 등급 또는 알트 A 등급의 고신용자들은 이런 행동을 잘 하진 않겠지만 서브프라임 등급의 저신용자들은 더 낮을 신용도 없으니 그냥 대출금을 갚지 않거나 이자 지급을 연체하게 되고 부동산을 차압당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브프라임 MBS 투자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 서브프라임 MBS는 부실 채권이 되고 최악의 경우 채권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이때 주택시장 하락의 공불심 때문에 알테이나 프라임 신용의 사람들도 종종 대출 상환을 포기하고는 했습니다. 물론 담보인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변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부실 채권이나 부도 채권이 되는 거니 해당 MBS의 상품 가치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당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기에 변제조차 당초 기대보다는 많이 축소됐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브프라임 MBS의 가격은 급속도로 내려가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MBS 자체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내려가서 알트 A급 MBS는 물론 프라임급 MBS마저도 가격 하락과 환매가 줄을 잇게 됩니다. 당연히 MBS 발행에 관여하거나 투자한 개인이나 기관은 이 시기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MBS를 발행하는 프레디맥과 페니맥 역시 당시 위기 상황에 처했었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MBS 투자를 했던 모기지 대출 회사인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의 경우 보유 현금이 거의 바닥나기 시작했으며 보유자산 부정과 MBS 가치 하락에 의해 유사 업체들이 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MBS의 가격이 하락하니만큼 MBS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CDO의 가격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대체로 CDO는 다양한 신용의 MBS를 혼합한 형태로 이루어져 CDO를 구성한 AAA에서 AA급, 즉 프라임급 MBS의 존재 때문에 파산 가능성은 서브프라임 MBS보다 낮아서 그렇게 위험한 상품은 아니었습니다만 당시 서브프라임 MBS와 이자 연체와 부도에 대한 공포감과 비록 적긴 하지만 알트 A나 프라임 MBS도 이자 연체와 부도가 종종 일어났기에 CDO 역시 MBS처럼 급격한 가격 하락과 환매가 줄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MBS야 파산해도 담보자산 저당권이 있으니 변제라도 받을 수 있지 CDO는 그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 CDO를 발행하거나 투자했던 펀드나 투자자 은행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투자은행인 베어 스턴스가 투자하고 지원했던 헤지 펀드들이 MBS 투자상의 문제로 파산했었고 투자은행들인 베어 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도 자본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의 경우 이 시기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베어 스턴스나 리먼 브라더스, 심지어 메릴린치조차도 그러진 못했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부도에 따라 CDO나 MBS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 CDS의 가격은 이제 급상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MBS는 잘못하면 부도 채권이 되거나 담보자산의 변제를 받아도 부동산 가격 하락에 의해 원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돈을 받게 될 것이고 CDO는 그마저도 불가능했지만 CDS는 위험 수합의 대상이 되는 MBS나 CDO가 파산할 시에 보상을 받은 권리만으로 이어진 상품이니만큼 주택담보대출의 부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내더라도 오히려 이제 크게 이익이 돼서 수요가 상승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시기 CDS는 거래량과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CDS의 손실배상을 맡았던 AIG 같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MBS와 CDO의 부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기에 AI에서 배상해야 되는 보험금 액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부동산 하락과 그에 따른 MBS 가격 하락, 그리고 MBS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들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투자은행을 포함하는 이금융, 연방주택공사, 후원 모기지 업체, 보험사들, 심지어는 시중은행들조차 이 시기에 많은 피해를 입거나 위기를 겪게 되어 거대 금융그룹에 인수되거나 개중에는 아예 파산하여 공중분해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란 건 결국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위기와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대표적인 예를 업종별로 몇 가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은행을 포함한 이금융 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융이라 해도 투자은행이랑 일반 모기지 대출회사랑 상황이 좀 다른데 투자은행이 CDO 발행과 투자로 피해를 입은 케이스라면 모기지 대출회사는 일반 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파산과 MBS 투자로 피해를 입은 케이스입니다. 먼저 모기지 대출회사 중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입니다. 영국에도 동명의 회사가 있으니만큼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컨트리와이드의 모기지 대출업과 투자 상황이 나빠지자 부도 상황에 몰리게 되고 이제 컨트리와이드는 연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컨트리와이드는 2006년 당시 미국 전체 대출의 20% 정도, 그러니까 200조 규모 달러로 이제 보자면 2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대출을 담당했기에 파산 시 미국에 끼칠 영향은 막대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연준은 이 금융에 개입하거나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건 당시로서는 권한상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한 손에 손꼽히는 세계적인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컨트리와이드를 인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투자은행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대형 투자은행 중 처음으로 위기에 직면했던 것은 베어 스턴스였습니다.
투자은행들의 위기와 파산은 비일비재했기에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베어 스턴스는 당시 미국 전 금융기관 중 17번째로 컸으며 자산 규모가 400조,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치자면 2천억 달러에 달했고 수많은 거래처와 정부기관, 금융기관, 투자사,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 베어 스턴스가 겪고 있던 위기는 먼저 베어 스턴스에서 발행한 MBS를 기반으로 한 CDO의 가격 하락에 의해 공포에 질리고 화가 난 투자자들이 CDO를 동시다발적으로 환매하기 시작하면서 베어 스턴스가 현금난을 겪게 된 데서 발생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베어 스턴스에 대출해준 또는 투자해준 채권자들이 베어 스턴스의 기업업 만기 요청을 거절하거나 더 많은 담보를 요구하기 이르렀고 베어 스턴스의 주요 고객에 해당하는 많은 헤지 펀드들이 베어 스턴스 계좌를 폐쇄하게 이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베어 스턴스는 17번째로 큰 자산 규모가 400조, 달러로 치면 4천억 달러의 사정 달러의 많은 기관들과 관계를 지닌 금융기관이었기에 파산 시에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어 스턴스 같은 투자은행은 이금융에 해당했고 연준의 재할인 창구, 즉 직접 대출의 대상이 앞서 이야기했듯 되진 않았습니다. 당시 연준으로서는 베어 스턴스 지원에 대해 고민했지만 한계와 부작용을 고려해서 지원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행히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이 베어 스턴스 인수에 동의했고 재할인 창구를 통해 JP 모건의 인수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베어 스턴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베어 스턴스의 파산 위기는 연준에게도 큰 위기감을 느끼게 해서 투자은행, 즉 이금융에 대한 대출 정책의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사실 베어 스턴스와 거의 같은 문제, 즉 CDO의 환매 사태에 직면해 있었기에 베어 스턴스 인수 때부터 리먼 브라더스 위기설은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연준은 투자은행에 자금을 대출해줄 어떠한 대출해줄 권한이 베어 스턴스 때는 없었긴 했지만 리먼 브라더스 때에는 권한을 좀 그렇게 본인들이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먼 브라더스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결국 리먼 브라더스가 베어 스턴스랑은 달리 어떠한 곳에서도 인수 의사를 보이지 않아서 결국 정말로 파산하고 공중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길고 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중 최고의 충격을 주어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의 별칭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그러니 리먼 브라더스와 이 회사의 파산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페이지를 마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린치도 파산 위험을 겪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되긴 하는데 그 원인이나 위험, 전개가 베어 스턴스보다 규모만 더 클 뿐 거의 비슷하기에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중은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런 일반적인 은행들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전체 대출 중 일부일 뿐이고 MBS나 그에 기초한 파생 상품들과 큰 연관이 없거나 있더라도 보유자산 중 극히 일부만을 투자해둔 상태였기에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직접 피해를 입을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최대 고객인 투자은행들을 포함한 이금융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이금융에 대한 채권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 타격이었습니다. 사실 시중은행들은 연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특별한 제한이나 정치적 허들 없이도 대출을 해주는 게 가능하기에 이런 타격을 입더라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했지만 문제는 예금자들의 공포였습니다. 은행이 타격을 받아 혹여나 망할지도 모른다는 또는 이러한 공포에 의해 대량의 예금 인출, 즉 뱅크런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의해 혹은 뱅크런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에 대한 염려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하는 그 염려 그 자체에 의해 이제 뱅크런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1원까지는 예금을 보험해주기에 대부분의 소액 예금자는 이제 사실 뱅크런이라도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공포라는 건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우리의 예금을 은행이 일시에 인출해줄 능력은 없습니다. 그 돈은 대부분 대출에 사용되었거나 부동산이나 증권 등의 자산 운용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뱅크런에 의해 현금이 부족해질 경우 은행의 자산은 동결되고 결국 파산 수준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 정부나 의회의 입장에서 투자은행들의 파산과 시중은행의 파산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투자은행들의 파산은 어디까지나 금융투자자들의 손실이기에 부도덕한 금융가들이 감당해야 할 응보라고 생각한다면 시중은행의 파산은 평범한 국민들의 자산 동결과 증발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는 곧 미국 소비시장과 그에 따른 소비기업들의 파멸,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멸망으로 연결되기에 정부에서는 투자은행과 달리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대신 이런 이유로 투자은행과 달리 적극적으로 시중은행에 개입할 명분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평시에도 연준은 재할인 창구, 즉 1금융에 대한 직접대출과 같이 이를 방지할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시기에는 훨씬 더 강도 높은 수단들도 마련하고 있었기에 실제로 망하는 단계까지는 잘 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은행의 파산 위험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공포심으로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시중은행인 와코비아에서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시중은행이 분해된다면 미국도 무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미 정부는 적극적으로 와코비아의 인수자를 찾게 되고 웰스파고가 이제 와코비아 인수에 나서게 됨으로써 사태는 마무리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전체적인 과정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뿐으로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과정과 협상 내용이 인수인행과 연준, 정부, 예금공사, 연방예금공사사에서 오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방주택공사 후원 모기지 회사들과 보험사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회사들의 위기의 부상과 정부의 대처는 리먼브러더스 파산보다 앞서 있다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연방주택공사 후원 모기지회사들, 그러니까 프레디맥과 페니메이는 연방주택공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용 자금을 받아서 일반 은행들에게 대출하고 일반 은행들에서 모기대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증권하여 MBS를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회사들의 규모는 베어스턴스나 리먼브러더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과도 체급을 달리하는 기관이며 5천조 이상, 그러니까 거의 5조 달러 규모의 모기지 대출 채권을 보유하거나 보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두 기관이 발생할 시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되고 MBS 유통에 장애가 발생하며 이는 미국 주택시장과 MBS 그리고 그 파생상품 시장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레디맥과 페니메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프레디맥과 페니메이 사업을 잘 들여다보시면 나쁘게 말하면 빚으로 빚장사라는 방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원금을 받을 권리, 즉 MBS를 팔아서 만든 돈을 다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다시 그에 대한 MBS를 파는 방식의 사업인데 투자자들의 서브프라임 MBS, 더 나아가 MBS 전반의 부실화와 부도에 대한 염려로 환매를 할 경우 당연히 그 원금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에게 있게 따로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환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면 연준을 제외하고는 이 지구상에 이를 감당할 곳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프레디맥과 페니메 역시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MBS의 부실화와 파산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공포에 의한 환매 발생으로 MBS를 처분하지 못할 거라는 공포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 결국
연쇄 환매는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프레디 맥과 페니 메이는 연방주택공사 후원기업이라는 매우 특이한 구조와 모기지 시장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졌기에 정부는 프레디 맥과 페니 메이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 후 부실한 경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국유화시켜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충분히 MBS 시장을 진정시켜 매도세가 안정되기 시작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됩니다. 다음으로는 보험사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보험사는 MBS나 CDO의 파산 시 파산 위험 사업 상품인 CDS를 통해 손실보상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CDS 발매를 가장 큰 규모로 하고 있던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보험사인 AIG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서브프라임 MBS나 CDO의 부도 위험이 속출한 상황에서 CDS의 수요는 급증했고 결국 서브프라임 MBS와 CDO의 부도가 현실이 되어버렸을 만큼 AIG가 손실배상을 해줘야 할 돈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이란 게 다 그렇지만 보험의 대상이 되는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적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것이기에 AIG는 연쇄적인 MBS와 CDO 부도에 대응할 배상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시기 AIG는 파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AIG의 파산은 곧 미국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당시 수많은 자동차 보험, 의료보험의 지급이 AIG 붕괴와 동시에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료비는 개인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며 미국은 국영의료보험 시스템이 미비하기에 AIG의 의료보험이 소멸할 시 미국 국민 다수의 생명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리고 AIG는 미국 상당수의 노조나 기업가 가입하여 상당히 많은 양의 퇴직연금을 당담했기에 AIG 파산은 미국 노년층의 빈곤과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AIG는 단순히 미국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보험회사입니다. 즉 AIG 파산은 범지구적인 위험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미 정부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AIG가 비록 직접 개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 AIG가 비록 직접 개입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AIG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평시의 금융 시스템만으로는 이제 이를 회복하는 게 불가능했기에 만약 파산한다면 미국과 전 세계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직접 개입을 결정합니다. 연준은 AIG의 주식 지분을 담보로 고금리로 이제 85조 가량의 그러니까 이제 850억 달러 가량의 한도로 대출을 해주게 되고 추후 AIG가 구제금융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사태는 일단락되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시기 투자은행, 시중은행, 모기지회사, 보험사의 대표적인 위기 케이스는 이제 보신 바와 같습니다. 방금 보신 케이스는 대부분 구제되었기에 생각보다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보신 기업들은 다들 전 세계적인 규모의 기관이거나 미국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기업들이기에 연준과 대형 시중은행들에서 무리를 해서 이제 구제하거나 아니면 인수한 것이고 중소규모의 이금융이나 특정 주 내에서만 활동하는 금융기관들은 적지 않게 파산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설명이 길어져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영상은 이제 두 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과 연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